안전 문제에서 억지 중단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아는 장편 소설은 이렇게 이제 성장 소설, 교양 소설, 가족 소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시대, 세대 개념으로 가게 되면은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같은 역사 소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소설이라는 거는 특히나 장편 소설들은 시간 사용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작가가 어떤 식으로 시간을 사용하는지. 근데 이제 가장 복잡한 경우는 모더니즘 소설인데, 보통의 경우 이제 그런 시간 사용법은 어떻게 이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서사가 되게 많이 달라지고, 막 뒤죽박죽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시점하고 또 시점의 문제하고 이제 같이 엮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솔제니친의 소설은 시간이 아니라 공간을 말하자면 이제 문제 삼는 거고요. 이 특정한 공간 안에 들어있는 인물들의 내적인, 외적인 운동성은 별로 탐구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냥 이제 그대로 제시되고, 이반 데니소비체 하루에서 이 하루라는 제목이 얘기해 주듯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가 이제 문제시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의 문제를 갖는 인물들을 수적으로 양적으로 계속 늘려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최대한 많은 이야기, 역사를 이제 기록하게 되는데, 아까 잠시 제가 소개해드린 스베틀라나 알렉세예비치 생각해보면 되게 비싼 것 같아요. 거기도 막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막 잔뜩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비하면, 그런 인터뷰집에 비하면은 이 솔제니친의 작품은 굉장히 문학화되어 있고 구조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소설적으로 굉장히 구조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솔제니친의 문학이 스탈린치아의 현실을 아주 충실하게 재현해냈다. 그런 이제 자료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이제 인정을 받고 있고, 이 문해학자들 뿐만 아니라 아렌트나 그 다음에 피터 왓슨이나 등등등 책 보면 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홀로코스트 문학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이 수용소 문학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이제 그 사람들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이 문학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저러한 막 평가를 하고 막 미학적인 문학적인 잣대를 대가지고 씹는다는 거에 대한 그런 불편함이 계속 이제 있는데, 이제 솔제니친이 죽은 지도 되게 오래됐고, 우리가 그동안 이 소련 수용소 문학에 대해서 가져온 일종의 판단 유보, 판단 정지 상태에서 이제 좀 풀려나서 이제 최대한 이제 좀 객관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이반 데니소비치 하루를 비롯한 솔제니친의 작품이 사료로서 혹은 그 스탈린 체제 치하를 반영한 그런 이제 그 실용적 목적을 지닌 문학적인 어떤 텍스트 뿐만 아니라, 혹은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독립된 하나의 어떤 미학적 체계 이런 거를 갖춘 문학이 될 수 있는가 없느냐, 이제 이런 물음인데, 어쨌거나 이게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는 게 읽힌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이 작품이 읽히느냐, 이 작가가 지금도 읽히느냐의 문제인데, 20세기 우리 문학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커리큘럼에 들어갔던 많은 작가들, 여러분은 이름도 모르시지만 발렌틴 라스푸친, 칭기스 아이트마토프, 아나톨리 김, 저도 한번 나열해 봤는데 이런 작가들을 우리가 열심히 읽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이 둘은, 발렌틴 라스푸친은 막 제2의 도스옙스키다. 또 칭기스 아이트마토프는 이제 소수민족 문학을 다루고, 또 아나톨리 김은 김우리입니다. 고려인이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트마토프는 막 노벨상 후보로도 오르고 등등등 했던 굉장히 다들 훌륭한 그런 작가들이고, 어지간히 다 영화로 만들어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안 읽혀요. 이런 상황에서 솔제니친과 특히 이제 그의 이 데니소비체 하루는 어쨌거나 살아남았다는 거. 그래서 고리끼, 제가 이번 학기에는 진도 체크를 안 했는데, 고리끼, 막신 고리끼, 그 다음에 이제 미하일 숄로오프, 이런 사람들, 이쪽은 이제 정말 체제문화, 사회주의 리얼리즘인데, 솔제니치는 반대란 말이에요. 이런 반체제 문화, 반체제 작가인데, 나란히 이렇게 살아남았고, 그렇게 살아남은 이제 몇 안 되는 작가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제 살펴본다입니다. 살펴볼 가치가 우선 거기에 충분히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이반 데니소비치 하루를 읽는데, 이 경우에 사회주의 리얼리즘과 소비에트적 인간, 호모 소비에티쿠스,
이렇게 쓰는데 이제 소비에트적 인간, 그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는 게 체제 문학이고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솔제니치는 반체제 작가인데 어떻게 두 개가 양립할 수 있나? 이게 동전의 양면 같아가지고 솔제니친이 소설을 쓰는 거를 보면은 사실은 이건 SR의 규격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우리가 앞서 다루었던 불가코프하고는 완전히 반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가코프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있었던 파스테르나크 이런 작가들은 SR하고 난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냥 생내적으로 안 맞는 그냥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근데 이 솔제니친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자체가 SR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사실 되게 잘 맞습니다. 먼저는 이제 그 수용소 한번 이 백사반하고 국어 백사반하고 쇼오프를 보겠는데 오죽하면 제가 부제를 찾다 못해가지고 아침 10분 점심과 저녁 5분 이렇게 이제 붙였는데 밥 먹는 시간이거든요. 이게 죄수들에게 이제 유일하게 이제 기쁨, 휴식을 주는 이제 그런 시간인데 맨 처음에 이제 소설이 새벽 5시 기상 신호가 울리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몸이 조금 찌뿌드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늦게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벌을 받아서 영창에 가지 않을까 되게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관리실에 마룻바닥을 닦는 걸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고 이제 전개되는 이 슈오프의 하루는 밥 3번 먹고 아침에 일하고 오후에 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점호 한번 하고 저녁에 점호 한번 하고 그러고 이제 저녁에는 잠드는 걸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거나 밥 먹는 건 거예요. 제가 그 아침 식사 장면을 읽겠습니다. 슈오프는 펠트 장화에서 숟가락을 꺼냈다. 이 숟가락이야말로 그에게 중요한 물건으로서 전 북부를 그와 함께 거쳐왔고 슈오프가 직접 알루미늄 전선을 녹여 모래에 부어 만든 것이고 그 위에는 우스치 이지마 1944년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 다음 슈오프는 박박 깎은 머리 위에 모자를 벗었고 아무리 추워도 모자를 쓴 채 먹을 수는 없었다. 이건 이제 그 삽입구로 들어가는 거고요. 모자를 벗었고 묽은 야채 수프를 휘저어 죽그릇 바닥에 무엇이 있는지 재빨리 검사했다. 평균 수준은 되었다. 통에서 처음 퍼주었을 때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몹쓸 수준도 아니었다. 페츠코프가 죽그릇을 지키다가 감자 한 덩어리를 건져갔으리라. 그러니까 얘가 그 슈오프가 늑장을 부려가지고 간수실에서 이제 청소를 했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동료들이 그의 죽을 타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슈오프가 오기까지 누군가는 죽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페츠코프가 했는데 당연히 이제 공짜로 지켰을 리는 없고 그 사이에 이제 감자 한 덩어리는 이제 건져 먹은 걸로 그거를 이제 슈오프도 당연히 그럴 수 있다는 걸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야채 스프는 따뜻하다는 게 유일한 장점인데 식었잖아요. 그럼 맛이 없는데 그래도 맛을 의미하면서 일부러라도 천천히 먹습니다. 왜냐하면 잠을 제외한다면은 여기 수감자는 오직 아침 식사 10분, 점심과 저녁 5분 동안만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산단 말이죠. 이렇게 이제 밥을 먹는데 이 장면만 묘사가 되는 게 아니고 밥의 종류 또 되게 자세히 묘사가 됩니다. 아침 수프는 매일 똑같은 종류로 나오는데 작년에는 9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소금에 절인 당근 수프를 먹었고요. 올해는 또 겨울 내도록 양배추만 먹었고 6월에는 또 채소가 다 떨어져서 이 내륙에 겨울에 채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빠운 곡류 그거 수프가 이제 나오면은 제일 이제 고마운 거고요. 7월에는 그나마 채소도 없어서 쐐기풀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굶주린 달이고 생선 수프 말씀드렸듯이 이 내륙의 겨울에 생선이 그러니까 강에서 잡은 물고기들 이제 이런 거여야 될 텐데 살점보다 가시가 더 많고 너무 끓여서 형체를 분간할 수 없고 머리와 꼬리만 남아있기 일수다. 그래도 슈오프는 퉁퉁 불어버린 생선 대가리를 꼭꼭 씹고 쪽쪽 빨아 먹은 다음 식탁 위에 뱉는다. 이렇게 생선의 부위도 가리지 않습니다. 지느러미든지 꼬리든 눈가리든 가리지 않고 네, 다 먹는데 근데 이것도 재밌어요. 아무리 생선의 눈알을 먹지 말고 눈가리라고 표현이 되는데 생선에 대해서는 이런 표현을 써도 대가리 이렇게 써도 욕이 아니잖아요. 동물에 대해서는 좀 이것 항상 웃기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이제 이 생선 눈알이 제자리에 붙어 있을 때만 먹어요. 머리에 눈알이 박혀 있을 때만 먹고 너무 끓여가지고 눈알만 둥둥 떠다니면 또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벽증에 가까운 습관을 동료들도 제수들이죠. 이렇게 비웃기도 하고 이제 이러는데 빵은 또 안 먹어요.
이렇게 많이 먹고 빵까지 먹으면 너무 호사다 이래갖고 또 빵은 나중에 먹으려고 아껴두고 마가라라는 풀을 넣고 끓인 음식이 또 묘사가 됩니다. 네, 풀죽이죠, 풀죽. 이렇게 하고 이제 다음 사건이 전개가 되는데 그 다음 사건이라는 거는 그래도 어떻게든 오늘 한번 노동에 빠지고 싶어갖고 의무실을 찾아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아픈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열이 확 오르면 빠지는데 열이 37.2도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미열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오늘 빠지는 또 인원이 그러니까 오늘 빠질 수 있는 인원이 2명인데 그게 이미 다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러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 잠깐 보면은 이 부도부식긴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학도인데 이 친구가 여기서 이렇게 이제 사람 체온 재고 또 뭐 약 처방 그런 것도 하지 않겠어요?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막사로 다시 돌아와서 아침 그 노동 출정을 앞두고 이제 신체 검사를 받습니다. 근데 그 아침 점호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것이 사람이 금보다 귀한 것이고 철조망 너머에서 머리 하나라도 모자라면 자기 목이 달아난다. 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 이제 점호를 하는 동안에 슈오프의 과거가 해상됩니다. 1941년 6월 23일 집을 떠났고 전쟁터로 갔고 그때만 해도 부인하고 이제 이 서신교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하고 먹고 사는지 그 내용도 이제 점검을 했었는데 전쟁이 이제 끝나고 나서 뭐가 어떻고 품팔이도 없고 이래서 염색일을 하고 있다. 근데 되게 디테일해요. 트로이카 무늬, 사슴 무늬, 페르시아 당초 무늬 3개 중에 하나만 이제 골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면 되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데 요게 이쪽인데 원문으로 요게 그 물론 소설 자체도 짧지만 요 부분이 유일하게 그 수용소 바깥의 생활을 전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수용소의 안과 수용소의 밖이 얼마나 단절됐는지를 보여주고 째자리가 유일하게 소포를 되게 많이 받는 째자리만 받는 건 아니지만 되게 자주 받고 많이 받는 인물로 나오는데 그거를 통해서라도 조금 바깥 세상을 전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는 물론 잘 없고요. 여기 수용소 안의 얘기에 이제 집중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도 이제 잊어가게 되고 그 가족들보다는 여기 보면 아들은 죽고 딸이 장성해가지고 2명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가족들보다는 저렇게 멀리 있는 가족의 소식보다는 현재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같은 죄수들하고 이제 얘기 나누는 것이 더 편한 그런 지경에 그런 상황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감옥과 수용소를 전전하는 동안에 내일이라든지 내년이라든지 이렇게 미래에 특히 먼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 습관을 잊어버렸다 그런 거를 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그를 대신해서 당국이 생각해주고 그것이 더 편할 법하다. 굳이 왜 자유로워지려고 할까? 이제 이런 말들을 보면은 정말 수용소적 인간형으로 거듭났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